자살했다고 믿었던 딸이 4년 만에 살아서 나타났습니다. 김수연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51세의 그녀에게 있어서 그날은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날이었거든요. 새벽 6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수연의 눈이 떠졌어요. 몸이 이미 이 시간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렸죠. 좁은 고시원 방 안은 겨울 찬바람이 스며들어 춥기만 했습니다. 작은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정말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4년 전만 해도 또래보다 젊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특히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그녀가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는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또 하루구나. 작게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낡은 에코백에 걸레와 세제통을 하나씩 넣어가며 수연은 오늘의 스케줄을 머릿속으로 점검했어요. 오전 10시 일산 오피스텔, 점심 후 1시 마포구 연립주택, 그리고 오후 4시 용산의 새로운 의뢰인 집. 새로운 집이라는 게 항상 부담스럽죠. 어떤 사람들일지, 혹시 까다롭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지. 하지만 돈벌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매달 나가는 고시원 비용과 끼니를 때우려면 말이죠. 손가락 끝이 갈라져서 아팠어요. 세제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거겠죠. 지하철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수연.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7년 전에는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했었거든요. 남편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딸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4년 전 딸마저 용산역에 도착합니다. 지하철 안내 멘트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어요. 용산에 새로 지어진 주상복합 건물 앞에 선 수연. 반짝이는 유리창들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27층 2703호. 새로운 의뢰인의 주소를 적어둔 메모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층 관리실에서 방문 신고를 하고 출입 카드를 받았어요. 관리소장의 눈빛이 왠지 시큰둥했죠. 청소 아주머니를 보는 그런 시선이었어요.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27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연의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새로운 고객을 처음 만날 때는 언제나 이런 긴장감이 몰려오곤 했거든요. 엘리베이터 벽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머리카락을 다시 묶었어요. 단정해 보이려고 애썼죠. 그래도 첫인상은 좋아야 하니까요. 27층입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방 번호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2703호. 바로 여기네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정중한 인사말을 머릿속으로 연습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오늘따라 유독 떨리는 건 왜일까요? 별 생각 없이 수연은 초인종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말로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문 너머에서 나타난 사람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검은테 안경을 쓴 젊은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매와 표정은 수연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죠. 미라야. 그녀의 목에서 떨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였어요. 틀림없이 딸의 목소리였어요. 수연의 손에서 청소도구 가방이 떨어져 내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부딪혔지만 그녀에게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귓가에서는 맥박 소리만 쿵쾅쿵쾅 울릴 뿐이었어요. 무릎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수연은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고 호흡이 가빠와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말이 안 돼. 너는
너는 바다에서 죽었는데. 4년 전 그 악몽 같은 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인천 바다에서 발견된 딸의 핸드백과 운동화, 그리고 죄송해요, 엄마라고 적힌 쪽지. 미라야, 정말 네가 맞아? 정말 살아있는 거야?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어요. 4년 동안 매일매일 딸을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들, 자신을 탓하며 보낸 수많은 밤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딸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한 아쉬움.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살아서 자신 앞에 서 있었어요. 미라의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들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수연의 가슴을 더욱 찢어놓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문턱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미라가 재빨리 주변을 살펴보며 어머니의 팔을 끌었어요. 수연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죠.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수연은 딸의 손길을 느꼈어요. 따뜻했어요. 진짜로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수한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죠. 왜 4년 동안 소식이 없었을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된 걸까? 수연에게 가장 길었던 4년의 터널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죠.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죠. 미라는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며 물을 한 잔 가져다 드렸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엄마. 물컵을 받는 수연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컵을 입에 대려고 하는데도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미라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수연은 조금씩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라야, 정말 네가 맞지? 수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혹시라도 이 모든 게 꿈이고 말을 크게 하면 꿈에서 깨어날까봐 두려웠거든요. 미라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네, 엄마. 저예요. 미라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딸의 목소리였어요. 수연의 머릿속에는 4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수연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아침 7시 미라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서둘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중요한 실험이 있다고 해서요. 당시 23살이었던 미라는 금명화학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지 겨우 8개월째였어요.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직한 딸이 그렇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아침은 먹고 가야지. 수연이 서둘러 계란 후라이를 해주려고 했지만 미라는 이미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회사 근처에서 먹을게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미라가 돌아봤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이 딸의 마지막 말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수연은 그때 설거지를 하느라 대충 손만 흔들어 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 없죠. 사흘이 지나도록 미라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미라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 종일 연락 한 번 안 하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수연의 가슴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붙잡고 미라의 번호를 수십 번 눌러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죠. 여보세요? 금명화학입니다. 수연이 딸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을 때였어요. 저희 김미라 사원 어머니이신가요? 인사팀 직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죄송하지만 김미라 사원이 사흘 전부터 출근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닌지.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라가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고? 그럼 사흘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 그날부터 수연은 미친 사람처럼 딸을 찾아다녔어요.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자주 가던 카페들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대학교 동기들까지 연락해 봤어요. 하지만 누구도 미라를 보지 못했다고 했죠.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갔지만 성인이 사흘 정도 연락이 안 되는 건 실종신고 접수가 어렵다고 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아마 금방 연락 올 거예요. 경찰관의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일주일 후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인천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혹시 김미라 씨의 가족이신가요? 수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순간 모든 걸 직감했거든요. 네, 제가 엄마입니다. 인천 월미도 근처 바닷가에서 따님의 소지품이 발견됐습니다. 확인차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수연은 그 길로 인천으로 달려갔어요. 바닷가 방파제 근처에는 미라의 것들이 놓여 있었어요. 회사에서 매일 메고 다니던 검은색 가방, 즐겨 신던 하얀 운동화 한 짝, 그리고 이것도 따님 것인가요? 경찰관이 비닐봉지에 든 젖은 쪽지를 보여줬어요. 미라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 쪽지를 본 순간 수연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어요. 깨어났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죠. 따님이 자살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살? 미라가? 그렇게 밝고 긍정적이던 딸이?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조류가 강해서 아마. 수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미라의 장례식은 시신 없이 치러졌어요. 빈관 앞에서 수연은 오열했죠. 딸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한 채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미라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회사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어머님이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수연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후 4년 동안 수연은 매일매일 자신을 탓하며 살았어요. 내가 딸의 마음을 몰랐구나. 회사가 힘들다고 했을 때 더 관심을 가져줄걸. 마지막에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해줄걸. 카페 문을 닫고 고시원으로 이사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딸과 함께 살던 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매년 미라의 기일이 되면 수연은 인천 바닷가를 찾아갔어요. 딸의 소지품이 발견된 그 방파제에 앉아서 혼자 울곤 했죠. 미라야, 엄마가 미안해.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왜 몰랐을까?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때릴 때마다 딸도 이렇게 추웠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네가 마지막에 뭘 생각했을까?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았을까? 그 모든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던 수연이 현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은 수연은 여전히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4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딸의 체온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죠. 미라야, 엄마가 4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 엄마. 미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연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 4년 동안, 왜 연락을 안 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라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엄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 순간 수연은 직감했어요. 딸의 죽음 뒤에는 자신이 모르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말이죠. 4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수연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엄마,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때는 2020년 3월. 금명화학이라는 중견 화학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하나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화학공학과를 갓 졸업한 23세의 김미라가 금명화학 앞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어려 있었죠.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25층 건물. 금명화학은 산업용 화학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였어요. 직원 수는 800명 정도로 중견기업 규모였죠. 미라에게는 정말 꿈의 직장이었어요. 수십 번의 지원서를 넣고 몇 번의 면접을 거쳐 겨우 합격한 회사였거든요. 김미라 신입사원 맞죠? 저는 인사팀 정 과장입니다. 정 과장은 4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미라를 맞아줬죠. 오늘부터 3층 연구개발팀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팀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린 미라. 복도 양쪽으로는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쪽 연구실들이 한눈에 보였어요. 최신 실험 장비들과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들이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김미라 사원. 제가 연구개발팀 박상민 팀장입니다. 박상민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첫인상은 꽤 괜찮았어요. 온화한 얼굴에 차분한 말투였거든요. 우리 팀에서는 주로 전자산업용 화학 제품을 개발해요.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같은 거죠. 미라 씨도 화학공학 전공이니까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박 팀장은 미라를 연구실 곳곳으로 안내해 줬어요. 각종 분석 장비들과 실험대, 그리고 한쪽 구석에 설치된 실험동물 사육장까지 보여줬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팀 식구들이에요. 연구개발팀은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팀장을 포함해서 박사 2명, 석사 3명, 그리고 학사급 연구원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새로 온 김미라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미라는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선배들도 모두 따뜻하게 맞아줬죠. 신입이구나. 나는 이주임이야.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가장 연차가 긴 이주임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입사 일주일 후 미라에게 특별한 업무가 주어졌어요. 미라 씨, 우리 회사의 차세대 주력 제품인 케미솔 프로젝트에 투입될 거예요. 박 팀장이 미라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케미솔은 금명화학이 2년간 개발해온 혁신적인 전자부품 세정제였어요. 기존 제품들보다 세정력이 뛰어나면서도 빠른 건조 속도를 자랑하는 제품이었죠. 이 제품이 성공하면 우리 회사 매출이 50% 이상 늘어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뜻이죠. 미라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해서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하곤 했죠. 케미솔의 성능 테스트가 그녀의 주요 업무였어요. 다양한 조건에서 제품의 세정력을 측정하고 건조 시간을 체크하고 잔여물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었거든요. 미라야, 오늘도 야근하는구나? 이주임이 퇴근하면서 말했어요. 네,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실험이 있어서요. 미라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2달간의 테스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케미솔은 기존 세정제들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세정력은 기존 제품 대비 40% 향상되었고 건조 속도는 30% 빨라졌어요. 잔여물도 거의 남지 않았죠. 대박이다, 정말. 미라는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서 감탄했어요. 회사 전체가 들썩였어요. 영업팀에서는 벌써 주요 고객사들과 미팅을 잡기 시작했고, 마케팅팀에서는 대대적인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입사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미라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실험실 청소를 하던 중에 실험용 쥐 몇 마리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난 걸 본 거예요. 케미솔에 노출된 쥐들의 털이 빠지고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겨 있었거든요. 이건 뭐지? 처음에는 단순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쥐들은 식욕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몇 마리는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죠. 이주임님, 잠깐 봐주실 수 있을까요? 미라는 가장 믿을 만한 선배인 이주임을 불렀어요. 왜? 무슨 일이야? 케미솔 실험한 쥐들이 좀 이상해요. 한번 보세요. 이주임이 사육장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 이런 건 가끔 있어. 모든 화학 제품에는 어느 정도 독성이 있거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 하지만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미라야,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 이 정도는 정상 범위야. 하지만 미라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봐도 실험 쥐들의 상태는 비정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라는 퇴근 후에 몰래 추가 실험을 시작했어요. 케미솔의 성분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한 거죠. 밤 10시, 연구실에는 미라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장비를 이용해서 케미솔의 성분을 하나씩 분석해 나갔죠. 벤젠, 톨루엔,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3주간의 은밀한 실험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케미솔에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같은 발암물질들이 안전 기준치의 두세 배나 들어 있었어요. 게다가 이런 위험한 성분들이 제품 성분표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한 제품이잖아. 미라는 손이 떨렸어요. 만약 이 제품이 그대로 시장에 출시된다면 수많은 공장 근로자들이 이런 독성 물질에 노출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라는 모든 실험 데이터를 꼼꼼히 정리했어요. 그래프와 표 그리고 실험 사진들까지 모두 USB에 저장했죠. 자료는 명확했어요. 케미솔은 분명히 인체에 유해한 제품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미라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신입사원인 자신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도 될까? 혹시 회사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결국 양심이 이겼어요. 팀장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 팀장을 찾아갔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케미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라는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USB에 저장된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케미솔의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했거든요. 박 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미라야, 이 자료를 누구한테 보여줬니? 박 팀장의 첫 번째 질문은 의외였어요. 아무에게도 안 보여줬어요. 팀장님이 처음이에요. 다행이네. 그럼 이 얘기도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네. 하지만 이 제품은 정말 위험해요. 당장 출시를 중단해야. 미라야. 박 팀장이 미라의 말을 끊었어요. 회사 일이라는 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이런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넌 다른 업무에 집중해. 미라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팀장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미라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예정이었어요. 이 문제가 단순한 품질 관리 실수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팀장과의 면담이 끝난 후 며칠간 미라는 회사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자신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케미솔 출시 준비는 오히려 더욱 서둘러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마케팅팀에서는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었고, 영업팀에서는 주요 전자회사들과 대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 미라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발견한 심각한 문제점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미라는 다시 연구실에 남아서 추가 실험을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케미솔의 독성을 입증하려고 했거든요. 실험용 쥐 20마리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만 케미솔을 노출시켰어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쥐들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했죠. 결과는 명확했어요. 케미솔에 노출된 쥐들은 하루하루 상태가 악화됐어요. 털이 빠지고 체중이 감소하고 심지어 몇 마리는 호흡 곤란 증상까지 보였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독성이야. 미라는 케미솔의 성분을 더 정밀하게 분석했어요. 질량 분석기와 적외선분 광기까지 동원해서 모든 성분을 하나하나 찾아냈거든요. 그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케미솔에는 벤젠, 톨루엔뿐만 아니라 포르말데히드와 메틸렌 클로라이드까지 들어있었어요. 이 모든 물질들이 1급 발암물질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간암까지 생길 수 있어.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런 위험한 제품이 시장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지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어느 날 밤늦게 실험을 마치고 나오다가 미라는 우연히 팀장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봤어요. 제목이 케미솔 독성 검사 결과였거든요. 주변을 살펴본 후 미라는 조심스럽게 그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경악했죠. 서류에는 자신이 발견한 것과 동일한 독성 실험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게다가 작성 날짜는 6개월 전이었거든요. 즉, 회사에서는 이미 케미솔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회사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본 미라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독성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출시를 강행한다.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회사 경영진들의 서명이 적힌 이 문서는 케미솔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미라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안전점검 누락이 아니라 고의적인 은폐였거든요. 사람들이 다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미라는 이미 케미솔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지 알아봤어요. 베타 테스트 명목으로 몇몇 중소전자부품 업체에서 케미솔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인터넷을 검색해 본 결과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어요. 안산 전자부품 공장 근로자들 집단 피부 질환 발생.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 공장에서 최근 새로운 세정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부터 근로자들에게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설마. 미라는 그 공장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금명화학 연구팀입니다. 저희 제품 사용에 문제 없으신지 확인차 연락드렸는데요. 아, 케미솔 말씀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좀 있어요. 공장 관리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손목과 팔에 발진이 생기더라고요. 병원에서는 화학물질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던데요. 미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미라는 케미소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들도 조사해 봤어요. 총 5개 업체에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중 3곳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근로자가 호흡기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미라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USB에 저장했어요. 이제 케미솔의 위험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모아진 상태였거든요. 미라는 더 이상 팀장을 거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연구소장인 김 박사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결심했거든요. 김 박사는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박사님, 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가요? 케미솔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김 박사에게 보여줬어요. 김 박사는 미라의 보고서를 자세히 검토했어요. 실험 데이터와 성분 분석 결과, 그리고 실제 피해 사례들까지 모든 걸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김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라 씨가 정말 중요한 걸 발견했군요. 이 자료들은 모두 정확한 건가요? 네, 여러 번 검증했습니다. 그럼 즉시 출시를 중단하고 안전성 재검토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김 박사는 즉시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어요. 금명화학의 사장인 최철수를 비롯해서 연구이사, 영업이사, 법무팀장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미라도 회의실에 참석해서 자신의 발견을 직접 설명했어요. 케미솔에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안전 기준치의 3배, 톨루엔이 2.5배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이미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 업체들에서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라는 경영진들이 자신의 보고에 충격을 받고 즉시 대응책을 논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최철수 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김미라 연구원, 이 자료를 누구한테 보여줬나요? 연구소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입니다. 다행이군요. 최 사장의 다음 말에 미라는 경악했어요. 이 내용은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 기밀사항으로 분류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이 제품은 정말 위험해요. 당장 출시를 중단해야. 김연구원, 최 사장이 미라의 말을 끊었어요. 회사 경영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케미솔 프로젝트에 이미 50억 원이 투입됐어요. 지금 중단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영업이사가 거들었어요. 이미 주요 고객사와 1,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지금 취소하면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치고 있어요. 이 제품 때문에 암에 걸릴 수도 있다고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 사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김연구원, 당신이 신입사원인 걸 감안해서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즉시 해고될 줄 아세요. 추가로 연구를 진행해서 안전성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출시 일정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미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회의가 끝난 후 미라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회사가 사람들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두면 안 돼. 누군가는 진실을 알려야 해. 미라는 결심했어요. 회사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미라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거라는 걸 말이에요.
금명화학의 경영진들은 회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며 새벽까지 뒤척였죠.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옳은 일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경영진 회의가 끝난 후부터 미라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팀장은 유독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미라야, 요즘 야근 많이 하는구나? 이주임이 퇴근하면서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전과 다른 어색함이 있었죠. 네, 마무리할 실험이 있어서요. 그래, 몸 조심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주임이 가고 나서도 미라는 계속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연구실 복도 끝에 서 있는 경비원이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 미라는 자신의 책상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컴퓨터 모니터의 각도가 조금 틀어져 있었고 서랍 안의 물건들 순서도 바뀌어 있었거든요. 누가 내 책상을 뒤졌나? 미라는 컴퓨터를 켜고 자신이 저장해둔 케미솔 관련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파일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최근 접속 기록을 보니 새벽 2시에 누군가 접속한 흔적이 있었어요. 사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숨겨둔 USB가 있는 위치가 살짝 바뀌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내 짐을 뒤지고 있어. 점심시간에 미라는 대학 친구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 좀 심각한 상황이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해.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오늘 저녁에 홍대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날까? 전화를 끊고 나서 미라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통화 중에 작은 잡음이 계속 들렸거든요. 마치 누군가 도청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설마. 미라는 휴대폰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겉보기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지만 배터리 소모량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그날 저녁 홍대 카페에서 수진을 만난 미라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진아, 혹시 네가 아는 기자 중에 믿을 만한 사람 있어? 수진은 경영학과를 나와서 현재 경제 전문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기자? 왜 갑자기? 회사에서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사람들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회사에서 덮으려고 해. 수진은 미라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회사에 정민호라는 선배가 있는데 이런 기업 비리 기사를 전문으로 써.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다음 날 미라는 정민호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전화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퇴근 후 공중전화를 이용했어요. 안녕하세요, 정 기자님. 수진이 소개로 연락드렸는데요. 아, 수진이가 얘기했어요. 화학회사에서 일하신다면서요? 네, 정말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인천 바다 쪽으로 나와주세요. 월미도 방파제 근처에서 만나죠. 밤 9시는 어때요? 정민호는 조심스러운 성격의 기자였어요. 중요한 제보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에서 만나는 것을 선호했거든요. 하지만 미라는 몰랐어요. 회사에서 이미 그녀의 모든 통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금명화학 지하 1층 보안팀 사무실에는 미라의 통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사장님, 김미라가 기자와 접촉했습니다. 보안팀장인 강민석이 최철수 사장에게 보고했어요. 언제 만나기로 했나? 금요일 밤 9시 인천 월미도 방파제에서요. 최 사장의 얼굴이 차가워졌어요. 그 여자가 끝까지 말을 안 듣는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확실하게 처리해. 알겠습니다. 사고로 처리하겠습니다. 기자와 만나기 전에 해결해야 해. 한번 기사가 나가면 걷잡을 수 없거든. 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에게는 이런 특수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5년 전에도 회사 비밀을 유출하려던 직원을 교통사고로 처리한 적이 있었어요. 금요일이 다가오면서 미라는 기자에게 전달할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케미솔의 독성 실험 결과, 성분 분석 자료, 실제 피해 사례들, 그리고 회사의 은폐 증거까지 모든 걸 USB에 저장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야. 미라는 USB를 작은 방수 케이스에 넣어서 가방 안 깊숙이 숨겼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 미라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저 괜찮겠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드디어 약속 날이 됐어요.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인천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월미도역에서 내려서 방파제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 느낌은 계속됐어요. 특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계속 자신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기분 탓이겠지. 미라는 자신을 달래며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월미도 방파제는 밤이 되니 인적이 거의 없었어요. 바다바람이 차갑게 불어와서 미라는 코트를 더 여며 입었어요. 약속 시간인 밤 9시가 되었지만 정민호 기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10분,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죠. 이상하네, 연락이라도 해야 하는데. 미라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김미라 씨죠?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라가 돌아보니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네, 정민호 기자님이세요? 맞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자의 눈빛이 기자라기보다는 다른 직업 같았거든요.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혹시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순간 미라는 그것이 신분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자가 꺼낸 것은 둔기였어요. 미라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다른 쪽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미라가 소리쳤지만 방파제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첫 번째 남자가 미라에게 다가와서 둔기를 휘둘렀어요. 미라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두 번째 공격을 피하지는 못했어요. 둔기가 미라의 뒤통수를 강타했어요. 미라의 의식이 흐려졌어요. 의식을 잃은 미라를 본 두 남자는 그녀의 가방을 뒤져서 USB를 찾았어요. 하지만 USB는 방수 케이스 안에 숨겨져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 일단 바다에 던져. 가방은 어떻게 해? 여기 놓고 가. 자살로 보이게 해야 하거든. 두 남자는 미라를 바다에 던진 후 그녀의 가방과 신발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가짜 유서를 방파제 위에 놓았어요. 완벽해. 누가 봐도 자살이야. 차가운 바닷물이 미라의 얼굴을 때렸어요. 급작스러운 충격에 의식을 되찾은 미라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어요. 살아야 해. 미라는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여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머리는 아팠지만 의식은 점점 또렷해졌어요. 다행히 미라는 어릴 때부터 수영을 배워서 물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11월의 바닷물은 너무 차가웠어요. 방파제로 가야 해. 미라는 가까운 방파제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30분 정도 헤엄친 끝에
미라는 방파제 근처의 작은 바위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의식이 또다시 흐려져 갔어요. 새벽 5시경 조업을 나가려던 어부 김정호 씨가 바위에서 쓰러진 미라를 발견했어요. 여기 사람이 있네. 김정호 씨는 급히 미라를 자신의 배로 옮겼어요. 아가씨, 정신 차려요. 미라는 간신히 눈을 떴어요.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미라는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하지만 김정호 씨는 미라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줬어요.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그는 미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해 주기로 했어요. 미라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수연에게는 4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죠. 새벽 2시 월미도 방파제는 정막에 휩싸여 있었어요. 미라를 바다에 던진 두 남자는 신중하게 자살 현장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강민석 보안팀장이 직접 준비해온 소품들을 하나씩 배치했어요. 미라의 검은색 가방을 방파제 가장자리에 놓고 하얀 운동화 한 짝을 바위 틈에 끼워 넣었죠. 유서는 어디에 둘까요? 부하 직원이 물었어요. 가방 안에 넣어. 물에 젖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게. 강 팀장이 미리 작성해온 가짜 유서를 비닐봉지에 넣고 살짝 바닷물에 적신 후 가방 안에 넣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미라. 다음 날 아침 6시경 조깅을 하던 시민이 방파제에서 미라의 소지품들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50대 남성인 박영수 씨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과 신발을 보고 즉시 112에 신고했어요. 신고합니다. 월미도 방파제에서 자살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20분 후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김영태 경위가 현장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형적인 투신 자살 현장이군요. 인천 중부경찰서에서는 미라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방 속을 뒤졌어요. 지갑에서 신분증이 나왔고 젖은 쪽지에서 유서도 발견됐어요. 김미라, 24세, 서울 마포구 거주. 직업은 금명화학 연구원이군요. 김영태 경위는 즉시 주민등록상 주소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수연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대신 회사인 금명화학으로 연락했죠. 금명화학에서 전화를 받은 것은 박상민 팀장이었어요. 경찰로부터 미라의 자살 소식을 들은 그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어요. 뭐라고요? 미라가 자살을? 말이 안 됩니다. 최근에 업무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나요? 글쎄요.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긴 했는데 설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박 팀장은 마치 정말 충격받은 것처럼 목소리를 떨었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오전 10시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수연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김미라 씨의 어머니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따님이 어젯밤 인천 바다에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관의 말에 수연의 다리가 풀렸어요. 자살로 추정됩니다. 유서도 발견됐고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딸이 왜?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수연은 절망에 빠졌어요. 인천 중부경찰서에 도착한 수연은 딸의 소지품들을 확인해야 했어요. 익숙한 가방, 자주 신던 운동화, 그리고 미라의 필체로 적힌 유서까지. 정말 우리 미라 글씨가 맞나요? 네, 안타깝지만 확실합니다. 수연은 유서를 읽는 순간 주저앉고 말았어요. 죄송해요, 엄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내가 몰랐구나. 수연은 자책감에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해양경찰과 소방서에서 3일간 바다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미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조류가 강해서 이미 먼 바다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경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계절상 수온이 낮아서 시신이 떠오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조류라면 결국 일주일 후 공식적으로 수색은 중단됐어요. 미라는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죠. 미라의 자살은 언론에 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단순한 직장인의 자살로 여겨졌거든요.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 하나만 실렸어요. 화학회사 신입사원,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기사는 불과 5줄짜리였고 미라의 이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다행이군. 최철수 사장은 신문을 보며 안도했어요. 만약 미라가 기자와 만나서 케미솔의 비밀을 폭로했다면 언론이 난리가 났을 텐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한편 미라를 구조한 어부 김정호 씨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신문에서 미라의 자살 소식을 본 거예요. 이 아가씨가 자살했다고?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을까? 김정호 씨는 50대 후반의 독신 어부였어요. 평생 바다에서 살면서 사람을 구조한 경험이 몇 번 있었거든요.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나 보군. 결국 그는 미라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자신의 집에서 미라를 치료해 주기로 한 거죠. 김정호 씨의 집은 인천 앞바다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에 있었어요. 미라는 사흘간 고열에 시달렸어요. 머리 부상과 바닷물을 마신 것 때문이었죠. 정신 차려, 아가씨. 김정호 씨는 정성스럽게 미라를 돌봤어요. 민간요법으로 열을 내리고 죽을 끓여서 먹여줬어요. 나흘째 되는 날 미라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내 집이야. 바다에서 너를 건져 올렸거든. 김정호 씨가 신문을 보여주자 미라는 경악했어요. 제가 자살했다고요? 그래, 바다에서 네 소지품들이 발견됐다는군. 유서까지 있었다고 하던데. 미라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회사에서 자신을 자살로 위장한 거였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죽을 뻔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어? 미라는 김정호 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그럼 당분간 여기 있어. 위험한 놈들이니까. 김정호 씨는 미라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혼자 살던 집이라 미라가 숨어 있기에는 적당했거든요. 하지만 신분증이 필요할 텐데. 김정호 씨에게는 10년 전에 사고로 죽은 조카딸이 있었어요. 나이도 미라와 비슷했고 호적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신분증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박지은, 이름 어때? 감사합니다, 아저씨. 한편 서울에서는 미라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어요. 시신이 없는 장례식이었지만 수연에게는 딸을 보내는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빈관 앞에서 수연은 오열했어요. 미라야, 엄마가 미안해.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왜 몰랐을까? 금명화학에서도 조화를 보내왔어요. 박상민 팀장과 동료들도 장례식에 참석해서 애도를 표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 팀장은 수연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마치 정말로 미라를 아끼던 상사인 것처럼 말이에요. 어촌 마을에서 회복 중인 미라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엄마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회사에서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당분간은 죽은 상태로 지내면서 증거를 수집해야 했어요. 박지은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미라는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입에서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미라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박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살면서 언젠가 진실을 폭로할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수연에게는 4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딸을 자살로 잃었다는 자책감에 매일 고통받게 될 거라는 걸 미라는 몰랐어요. 김정호 씨는 미라를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언젠가는 가족에게 돌아가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미라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도 중요했고요. 바다에서 시작된 미라의 두 번째 인생이었어요. 인천 앞바다의 작은 어촌 마을 해평리. 김정호 씨의 집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미라는 박지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몸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어요. 머리 상처는 생각보다 심했고 바닷물을 마셔서 폐에도 염증이 있었거든요. 천천히 나아질 거야. 조급해하지 마. 김정호 씨는 40년간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답게 인내심이 많았어요. 미라가 제대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정성스럽게 돌봐줬거든요.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밤마다 미라는 어머니 수연을 생각했어요. 지금쯤 엄마는 얼마나 슬퍼하고 계실까? 딸의 자살을 자책하며 고통받고 계실까?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라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살아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금명화학에서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살아있다는 게 밝혀지면 다시 목숨이 위험해질 거였거든요. 무엇보다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 미라야. 반드시 돌아갈 날이 올 거야. 일주일이 지나자 김정호 씨가 미라에게 박지은의 신분증을 건네줬어요. 이제 넌 박지은이야. 내 조카딸이었는데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거든. 하지만 호적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신분증이 그대로 남아있어. 미라는 신분증을 받아들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언젠가는 김미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죠? 물론이지. 그때까지 잘 보관해두마. 김정호 씨는 미라의 원래 신분증을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2주가 지나자 미라는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해평리는 인구 200명 정도의 작은 마을로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정우 아저씨, 이 아가씨가 조카 딸이구만. 마을 이장인 박순덕 씨가 물어봤어요. 응, 서울서 내려왔어. 몸이 안 좋아져서 바람 좀 쐬려고. 김정호 씨는 미리 준비한 말로 대답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단순했어요. 박지은이 어떤 사정으로 왔는지 깊이 캐묻지 않았죠. 오히려 젊은 사람이 마을에 온 걸 반가워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미라는 김정호 씨의 어업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배를 준비하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걷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화학연구원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지은아, 그물 조심해서 걷어. 네, 아저씨. 미라는 박지은이라는 이름에도 점차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복수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을에는 인터넷이 제대로 연결된 곳이 PC방 하나뿐이었어요. 미라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외부 소식을 확인했어요.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금명화학 관련 뉴스였어요. 케미솔이 어떻게 되었는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발견했어요. 케미솔 데이트,
국내 시장 점유율 60% 돌파. 기사를 읽어보니 케미솔이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케미솔을 사용하는 공장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는데 동시에 원인 불명의 피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앓는 근로자들도 증가하고 있었어요. 안산 전자부품 공장 근로자 집단 피부염 발생. 평택 반도체 공장 직원 호흡기 질환 증가. 인천 정밀부품 업체 근로자 알레르기성 질환 급증. 미라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이 막으려고 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미라는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케미솔 때문에 피해를 본 근로자들의 가족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공장에서 새로운 세정제 쓰기 시작한 후로 계속 기침을 해요. 제 아버지도 손목에 발진이 생겼는데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해요. 혹시 케미솔이라는 제품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공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미라는 익명으로 이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케미솔 성분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이 자료를 참고하세요. 미라는 자신이 4년 전에 작성했던 실험 데이터를 정리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달했어요. 물론 자신의 신원은 절대 밝히지 않았죠. 이 세정제에는 벤젠, 톨루엔 같은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병원에 가실 때 이런 증상이 화학물질 노출 때문일 수 있다고 말씀해 보세요. 미라의 전문 지식이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1년이 지나자 미라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케미솔 피해자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케미솔 피해자 연대라는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도록 도와줬어요. 물론 미라는 여전히 정체를 숨긴 채였어요. 정의의 화학자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죠. 정의의 화학자님 덕분에 우리가 뭉칠 수 있었어요. 전문 지식이 정말 도움이 돼요. 진짜 화학 전문가인 것 같아요. 마을 생활 2년째가 되자 미라는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피해자들을 돕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금명화학의 악행을 완전히 폭로해야 했거든요. 아저씨, 서울에 다녀와도 될까요? 왜? 위험하잖아.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이대로는 회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김정호 씨는 걱정스러워했지만 미라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절대 정체 들키면 안 돼. 미라는 박지은 신분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금명화학 주변을 조사했어요. 회사 직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케미솔 관련 새로운 정보를 수집했어요. 특히 자신의 후임으로 들어온 연구원들과 접촉해서 회사 내부 상황을 알아봤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때요? 글쎄요, 케미솔 덕분에 매출은 좋은데 왜 자꾸 근로자들이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안전성 검사는 제대로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윗선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3년째가 되자 미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금명화학 내부에도 케미솔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품질관리팀의 최윤정 주임은 미라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제품 정말 괜찮은 건가요? 최윤정 주임은 익명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그녀와 접촉했어요. 혹시 케미솔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미라는 상당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케미솔 피해자 가족들, 내부 고발을 준비하는 직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단체 활동가들까지.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어. 미라는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4년간 수집한 자료들은
금명화학을 법정에 세우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4년간의 은둔 생활 동안 미라가 가장 힘들어한 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멀리서라도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위험해서 접근할 수 없었어요. 가끔 인터넷으로 어머니의 소식을 찾아봤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갈게요. 미라는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하지만 미라는 몰랐어요. 곧 어머니와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말이죠. 4년간의 긴 준비가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때가 온 거예요. 용산 아파트 거실에서 모녀는 여전히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4년간의 공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4년 동안 엄마를 그렇게 아프게 했다니. 미라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야, 미라야.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런데 도대체 4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수연도 아직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어요. 엄마,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미라는 4년간의 모든 일들을 어머니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금명화학에서의 발견, 회사의 은폐 시도, 그리고 바다에서의 암살 시도까지. 그래서 4년 동안 박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증거를 모았어요. 수연은 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손을 떨었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견뎌낸 딸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거든요. 그런 위험한 일을 혼자서 엄마의 안전 때문이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리면 엄마까지 위험해질까 봐서요. 미라야, 사실 엄마도 너한테 말할 게 있어.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뭔데요, 엄마? 엄마가 지금 최철수 사장 집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 미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최철수가 금명화학 사장이잖아요. 응, 작년에 청소업체에서 새로 배정받은 집인데 알고 보니까. 수연도 이 놀라운 우연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우연이었어. 청소업체에서 용산 쪽 새 고객이라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명함을 보고서야 금명화학 사장이라는 걸 알았어. 미라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그럼 그 사람은 엄마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냥 청소하러 오는 아주머니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하지만 미라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혹시 최철수가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엄마, 어쨌든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미라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엄마가 최철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기회예요. 우리가 필요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엄마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시고 저는 엄마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수연은 고민했어요. 딸의 복수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딸이 다시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됐거든요. 미라야, 엄마도 함께 할게. 수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4년 동안 내 딸이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했다고?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엄마, 네가 혼자 위험한 일하는 거 이제 그만해. 이번에는 엄마가 도와줄 거야. 미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느꼈어요. 4년간 자신을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사랑과 딸을 지키고 싶어하는 모성애를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해요, 엄마. 미라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엄마는 평상시처럼 청소 일을 하세요. 단 최철수의 일상과 동선을 자세히 관찰해 주세요. 어떤 걸 관찰해야 해? 누가 집에 드나드는지, 어떤 전화를 받는지, 중요한 서류는 어디에 보관하는지, 그런 것들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철수의 서재를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다음 날부터 수연은 새로운 마음으로 최철수의 집에 갔어요. 이제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딸의 복수를 위한 스파이였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청소하러 왔습니다. 아, 수연 씨. 고생 많아요. 최철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인사했어요. 하지만 수연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딸을 죽이려 한 악마의 얼굴로 말이죠. 수연은 청소를 하면서 최철수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청소 중에 최철수가 중요한 전화를 받는 걸 들었어요. 케미솔 관련 소송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수연은 귀를 기울였어요. 피해자들이 연대해서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고? 그건 절대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조용히 해결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수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중요한 정보를 들은 거예요. 며칠 후 최철수가 외출한 사이 수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서재에 들어가 봤어요. 책상 옆에는 높이 1미터 정도의 검은색 서류 캐비닛이 있었어요. 4개 서랍으로 되어 있었고 각각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거든요. 미라가 말한 증거가 여기 있을까? 수연은 조심스럽게 캐비닛을 살펴봤어요. 서랍 손잡이를 당겨봤지만 꽁꽁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볼 시간은 없었어요. 최철수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열쇠를 어디에 보관했을까? 수연은 서재 곳곳을 살펴봤어요. 책상 서랍, 책꽂이 뒤, 액자 뒤쪽까지. 그런데 책상 서랍 맨 안쪽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를 발견했어요. 여러 개의 작은 열쇠들이 링에 묶여 있었거든요. 이게 서류 캐비닛 열쇠인가? 하지만 확인해 볼 시간은 없었어요.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수연은 급히 열쇠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평상시처럼 청소하는 척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수연과 미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 정보를 공유했어요. 장소는 매번 바뀌었어요. 혹시 누군가 감시할지도 모르니까요. 엄마, 정말 잘해주고 계세요. 미라는 어머니가 수집해온 정보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케미솔 집단 소송 이야기도 정말 중요한 정보고 서류 캐비닛 위치도 파악해 주셨네요. 근데 미라야, 열쇠는 어떻게 구할까? 그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일단 열쇠 모양과 크기를 정확히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열쇠를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미라가 설명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열쇠를 정확히 촬영해 주세요. 앞면, 뒷면 모두요. 그럼 제가 복사할 수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해? 네, 요즘은 사진만으로도 열쇠 복사가 가능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수연은 신기하면서도 걱정됐어요. 하지만 열쇠를 빼내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최철수가 샤워하거나 전화 통화할 때를 노려보세요. 다음 날 수연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최철수가 긴급 전화를 받고 베란다로 나간 거예요. 지금이야. 수연은 재빨리 서재로 들어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열쇠 꾸러미를 꺼내서 하나씩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총 6개의 작은 열쇠가 있었어요. 어떤 게 캐비닛 열쇠인지 알 수 없어서 모두 촬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최철수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죠. 수연은 급히 열쇠를 원래 자리에 넣고 청소 도구를 들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미라는 어머니가 찍어온 열쇠 사진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제 복사해서 캐비닛을 열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미라야,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엄마,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캐비닛 안에 있는 서류만 확보하면 모든 증거가 완성돼요. 미라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럼 최철수와 금명화학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수연은 딸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4년간 준비해온 복수가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거였어요. 모녀의 위험한 협력이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달으려 하고 있었어요. 엄마, 열쇠 복사가 끝났어요. 미라가 작은 봉투에서 새로 만든 열쇠들을 꺼냈어요. 총 6개의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정말 사진만으로 이런 게 가능하네? 수연은 신기해하면서도 긴장했어요. 네,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요. 이 중에 어떤 게 서류 캐비닛 열쇠인지는 직접 시도해봐야 알겠지만요. 미라는 어머니에게 복사된 열쇠들을 건네며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 목요일이 기회예요. 최철수가 대구 출장을 간다고 했죠? 목요일 아침 최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늦어도 밤 9시에는 돌아올 거예요. 최철수가 수연에게 말했어요. 그럼 저는 평소처럼 청소하고 갈게요. 수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가방 안에 숨겨진 열쇠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전 10시 집에는 수연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수연은 평소처럼 거실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손끝이 떨렸어요.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진정해, 수연아. 미라를 위해서 해야 해. 수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재문을 열었어요. 검은색 서류 캐비닛이 책상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4개의 서랍 각각에 달린 작은 자물쇠가 마치 수연을 도전하는 것 같았어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열쇠를 꺼냈어요. 가장 작고 단순해 보이는 열쇠였어요. 첫 번째 서랍의 자물쇠에 열쇠를 넣어봤어요. 들어가긴 했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안 되네. 두 번째 서랍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서랍까지 모두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다음 열쇠를 시도해봐야겠어. 두 번째 열쇠는 조금 더 복잡한 모양이었어요. 수연이 첫 번째 서랍에 넣고 돌려보니 자물쇠가 열렸어요. 성공했어. 수연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여러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계 관련 자료라고 적힌 파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았어요. 같은 열쇠로 두 번째 서랍도 열어봤어요. 이번에는 더 중요해 보이는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케미솔 개발 관련 자료, 독성 실험 결과, 극비, 피해 사례 대응 방안. 수연의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중요한 증거를 찾은 거예요. 휴대폰을 꺼내서 서류들을 하나씩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미라가 말했던 대로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찍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케미솔 피해자 명단, 집단 소송 대응 전략, 언론 보도 차단 방안. 수연은 파일을 넘겨보며 경악했어요. 케미솔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명단이 무려 300명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어요. 수연은 계속해서 서류들을 촬영했어요.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수연은 숨을 멈췄어요. 김미라 제거 작전, 최고 기밀. 딸의 이름이 적힌 파일이 있었던 거예요. 파일을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인천 바다 투신 자살로 위장, 현장 조작 세부 계획, 사후 처리 및 증거인멸.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딸을 죽이려 했던 계획이 이렇게 자세히 문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파일 안에는 보안팀장 강민석의 상세한 보고서도 있었어요. 김미라 제거 완료 보고서, 작전 수행 과정, 가짜 기자로 유인, 방파제에서 기습 공격, 바다 투신, 현장 조작, 유서 위조, 소지품 배치, 결과 자살로 성공적 위장, 언론 보도 최소화. 수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잔인한 계획을 세워서 딸을 죽이려 했다니.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결정적 증거였어요. 수연은 눈물을 닦고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촬영했어요. 케미솔의 독성 데이터, 피해자 명단, 은폐 계획, 그리고 딸의 암살 계획까지 총 80여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이 정도면 금명화학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증거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수연은 서류들을 원래 순서대로 정리해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자물쇠를 다시 잠궜어요. 바로 그때 현관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수연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최철수가 예정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수연 씨, 계세요? 최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수연은 재빨리 복사한 열쇠들을 가방 깊숙이 숨기고 청소 도구를 들었어요. 아,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수연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약속이 취소되어서요. 서재 청소하고 계셨어요? 네, 책장 먼지 닦고 있었어요. 최철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재를 둘러봤어요. 서류 캐비닛 쪽도 유심히 바라봤죠. 혹시 제 서류함 근처에서 청소하셨나요? 아니요, 만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다행히 캐비닛은 평상시와 똑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수연 씨, 요즘 표정이 좀 달라 보여요. 최철수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런가요? 별일 없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라도 있어요?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최철수가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혹시 제 개인적인 물건들 본 적 없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그날 저녁 수연은 급하게 미라와 만났어요. 평소보다 더 은밀한 장소를 택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미라는 어머니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며 감격했어요.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케미솔 독성 자료, 피해자 명단, 그리고 미라가 자신의 암살 계획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정도면 최철수와 금명화학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최철수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오히려 안전해져요. 미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일 바로 김미라로서 신분을 회복하고 검찰에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할 거예요. 정말로 끝나는 거야? 네, 엄마. 4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나요. 수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긴 터널의 끝에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라야, 우리 안전은 정말 괜찮을까? 이제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우리가 사라져도 진실은 남아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뭔 일이 생기면 더 큰 의욕을 받게 되죠.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에 찬 미소를 지었어요.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바로 코앞에 와 있었어요. 3일 후 미라는 정장을 차려입고 서울중앙지검 앞에 서 있었어요. 4년 만에 김미라라는 본명으로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죠. 정말 괜찮겠어?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엄마.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미라는 가방 안에 든 USB를 만지며 말했어요. 그 안에는 금명화학을 무너뜨릴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미라와 수연은 나란히 검찰청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모든 자료가 정말 사실인가요? 담당 검사인 박정민 검사는 미라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며 경악했어요. 케미솔의 독성 자료, 300명이 넘는 피해자 명단, 그리고 미라의 암살 계획서까지. 네, 모든 게 진실입니다. 미라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4년 전 이 사실을 폭로하려다가 금명화학에 의해 암살 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이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박 검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살인 미수 사건이네요. 당일 오후 검찰은 금명화학에 대한 전격 수사를 시작했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수사관들이 회사로 향했어요. 동시에 최철수와 강민석 보안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어요. 최철수 금명화학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오후 3시 최철수는 자택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금명화학 사건으로 시끌벅적했어요. 금명화학 케미솔, 300명 넘는 피해자 발생. 죽은 줄 알았던 내부 고발자, 4년 만에 나타나 충격 증언. 기업의 조직적 은폐와 암살 시도까지. 미라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4년간 준비해온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미라에게는 수많은 연락이 쇄도했어요. 케미솔 피해자 가족들이었어요. 정의의 화학자님이 김미라님이셨군요. 온라인에서 4년간 도움을 받았던 피해자 가족들이 미라의 정체를 알고 감격했어요. 덕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희망이 보여요. 미라는 그들의 고마움을 받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일주일 후 금명화학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케미솔 전 제품 즉시 생산 중단 및 전량 리콜, 회사 운영 중단 및 폐업 절차 착수,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기금 500억 원 조성. 금명화학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몰락했어요. 주가는 95% 폭락했고 임직원들은 모두 해고됐어요. 법정에 선 최철수는 이전의 당당함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피고인은 300명이 넘는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를 살해하려 시도했습니다.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판결 후 미라는 케미솔 피해자 가족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라 씨. 50대 아주머니가 미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희 남편이 케미솔 때문에 폐암에 걸렸는데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제 아버지도 간경화로 고생하고 계신데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니. 미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 달 후 미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엄마, 저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화학물질 안전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를 만들 거예요. 케미솔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요. 미라는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화학안전시민연대라는 단체를 설립했어요. 여름이 되자 미라와 수연은 인천 해평리를 찾았어요. 4년 전 미라를 구해준 김정우 아저씨를 만나러 간 거였어요. 아이고, 지은이. 아니, 미라구나. 김정우 아저씨는 미라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아저씨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잘 되었구나. 아저씨는 뉴스를 통해 미라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 그곳에 가봐도 될까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4년 전 죽을 뻔했던 인천 얼미도 방파제를 말하는 거였어요. 괜찮을까? 네, 이제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수연은 딸의 손을 잡고 함께 방파제로 향했어요. 4년 전 그 방파제의 선이 미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곳에서 죽을 뻔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거든요. 여기서 정말 무서웠을 텐데. 수연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오늘이 있는 거죠. 미라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미라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내 딸이 정말 대견해. 수연은 미라를 꼭 안았어요. 4년 동안 혼자 견뎌낸 것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것도 모두 자랑스러워.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수연이 물었어요. 계속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케미솔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화학물질 피해자들도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해가 지면서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미라와 수연은 나란히 서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봤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응, 이제 시작이야. 4년간의 악몽은 끝났고 정의는 승리했어요. 3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고 위험한 화학물질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어요. 미라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을 위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모녀는 손을 맞잡고 방파제를 걸었어요. 그들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어요. 진정한 자유였어요. 바다에서 돌아온 딸의 이야기가 마침내 완성됐어요. 어둠보다 강한 것은 진실이고 절망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